저는 올해 65, 이름은 영숙입니다. 남편 재민이와는 서울에서 만나 결혼해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드는 밤에도 저는 그저 믿었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우리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꿈꿔온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넓은 밭과 비닐하우스, 과수원까지 갖춘 농장은 재민이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소년처럼 들떠서 하루 종일 밭을 오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재민이는 인근 농협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4명을 고용했습니다. 그중 3명은 베트남에서 온 젊은 남성들이었고 1명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린이라고 했습니다. 린은 첫날부터 부지런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돌보고 저녁 늦게까지 수확을 도왔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묶은 머리,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재민이는 린을 자주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고생하는 젊은이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민이가 린과 이야기할 때면 유독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사람이 번역 앱을 켜고 한참을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도록 웃는 그 표정을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봤던가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민이가 린에게 따로 음식을 싸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을 정성껏 도시락통에 담더군요. 저는 부엌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재민이의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포장하듯 그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다른 일꾼들한테는 안 싸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민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린은 혼자 자취하잖아. 다른 애들은 숙소에서 같이 해먹으니까. 그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잠결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니 재민이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물으니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환기 확인하러. 평소엔 제게도 함께 가자던 사람이 그날따라 혼자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시간쯤 뒤 돌아온 재민이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이국적인 제가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숨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들렸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일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재민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그의 대답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혹시, 설마,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싹을 틀어 어느새 제 마음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일이 바쁜 계절이 되자 재민이는 더욱 자주 외출했습니다. 자재 구입하러 간다. 농협회의 있다는 말과 함께 몇 시간씩 집을 비웠습니다.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고 또 봤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다시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 불안할 때마다 하던 그 버릇이 65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민이가 돌아왔을 땐 언제나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부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로 줄어들었습니다. 밥 먹어요.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민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저는 세탁할 작업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집는 순간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린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린의 뒷배경은 우리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 모텔 같은 방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베트남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서툰 손글씨였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번역 앱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사진에 갖다 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한글 번역문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오빠, 나 믿어줘. 꼭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사랑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빠, 사랑, 함께 살자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가 곧 나올 겁니다. 저는 황급히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민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재민이는 대답도 없이 거실로 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등이 마치 처음 보는 타인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단순히 고용주로서 챙겨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봤습니다. 하지만 사랑해, 함께 살자는 단어가 계속 뇌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리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통화할 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재민이가 린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된 의식처럼 비자 연장비 좀 보태줘. 재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일꾼들에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 린에게만, 왜 그 여자에게만 특별히 돈을 주는 겁니까? 저는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두 사람을 떼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동네 언니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남편의 체면도 제 자존심도 산산조각 날 겁니다. 저는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장 창고에 방치된 오래된 CCTV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고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입구와 재민이가 자주 가는 작업실 근처 두 곳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손이 떨려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못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재민이와 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포옹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아는 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처럼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서로 얽혔습니다. 연인들의 손길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집 안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5년입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젊음도 꿈도 모든 걸 포기하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입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굽은 어깨.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저는 거울 속 낯선 여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증거를 더 모으겠다고. 냉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 입술을 깨물며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외출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재민이 생일. 틀렸습니다. 두 번째, 결혼기념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였던 겁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뜨거웠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린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번역 앱을 켜고 하나하나 대화를 옮겼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대화 기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수개월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이었습니다. 2년, 아니 그 이상. 내년엔 비자 영주권 신청할게. 너랑 새 집 구할 거야. 아내한테 곧 이혼 얘기할게.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이혼, 새 집. 이 사람은 진심이었던 겁니까? 저를 버리고 그 여자와 살 생각이었던 겁니까? 더 충격적인 건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 통장이었으니까요.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어떤 달은 80만 원, 100만 원까지. 린의 이름으로 송금된 돈이었습니다. 생활비, 체류비, 병원비, 온갖 명목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몇 년간 계산하니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제가 알뜰하게 모은 돈이 그렇게 새나간 겁니다. 농장 운영비라고 했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민이는 제게 거짓말했습니다. 몇 년간 수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능숙하게 속였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지만 어디에도 앉을 수 없었습니다. 서성이고 또 서성였습니다. 벽에 기대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은희야,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정 내 불륜 증거가 있을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돼? 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친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재산 분할은 별개야. 농장이 남편 명의고 대출까지 있다면 실제로 받을 몫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제게 돌아올 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재민이는 제 인생을 가져갔고 저는 빈손으로 남는 겁니까?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법적 복수만이 답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 저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지역분여회, 농협총회, 린의 고용주 네트워크. 재민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체면, 신뢰, 지역 사회에서의 평판. 그가 농장보다 더 아끼는 것들. 저는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은 작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릅니다. 재민이의 불륜이 알려지면 그는 끝입니다. 농협 임원직도, 지역 유지로서의 위치도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걸 원했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재민이가 증거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참을성 있게, 조용히, 마치 사냥꾼처럼. 며칠 뒤 재민이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식탁에 앉아 물었습니다.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정이 이상해. 재민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환절기라 그래요. 감기 기운 있나 봐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평온한 표정 짓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 순진한 아내로 남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일까요? 35년간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차갑게 복수를 계획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재민이가 빼앗은 것들을 반드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선 재민이가 코를 골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죄책감 없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이제 곧 그 평온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겪은 고통에 비하면 말입니다. 조금만 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끝장을 보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농협조합원 총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을 주우며 심호흡했습니다. 진정해. 오늘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지우고 다시 발랐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모습을 보여선 안 됐습니다.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CCTV 영상, 메시지 번역본, 송금 내역.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이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난다. 재민이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총회 준비 때문에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너도 일찍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재민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총회장으로 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헛수고입니다. 참았던 시간들, 흘렸던 눈물들, 모두 의미 없어집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총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1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재민이는 앞자리에 앉아 농협 임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린도 보였습니다. 뒤쪽 구석 자리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USB가 들어있는 가방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너무 커서 옆 사람도 들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무국장이 안건들을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예산안, 사업계획, 임원 선출. 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초침이 너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사무국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숙 씨,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작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린이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린이 재민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민 씨 저한테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했어요. 총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린이 먼저 폭로를 한 겁니까? 재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미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린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비자 도와준다고 했어요. 집도 구해준다고 했어요. 저 믿었어요. 2년 동안 기다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저 불법 체류자 됐어요. 재민 씨 때문에 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자 연장 안 해줬어요. 약속 안 지켰어요. 그리고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여자도 있었어요. 린의 목소리가 총 회장을 울렸습니다. 옆 동네 식당 여자 그 사람도 만났어요. 저 속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재민이에게 쏠렸습니다. 재민이는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허공에서 휘저었습니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여자, 식당 여자, 린 말고 또 있었다는 겁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린은 울면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사진 있어요. 재민 씨랑 그 여자 같이 있는 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때 움직였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사무국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추가 증거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CCTV 영상과 메시지, 기록입니다. 2년간의 불륜 증거와 금전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USB를 받았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재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공포를 봤습니다. 절망을 봤습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 모두 알고 있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누군가는 재민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재민이는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35년간 봐온 남편의 뒷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재민이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 사무국장이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오늘 총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재민이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총회장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밖에 나오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5년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총회 이후 마을은 들끓었습니다. 재민이의 불륜 소식은 하루도 채 안 돼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슈퍼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걸었습니다.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농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민이를 조합임원 후보에서 제명한다고 했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거래 못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농장은 텅 비었습니다. 일꾼들도 떠났습니다. 재민이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아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 메시지 번역본, 송금 내역, 린의 진술서. 변호사는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서류였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또박또박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명수. 이제 다시 온전히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재민이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아 지저분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습니다. 재민이의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일시적 감정의 동요였다.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다. 부부관계 회복을 원한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2년간의 계획적 불륜이 일시적 감정이라니. 판사는 엄중했습니다. 재민이의 불륜, 재산 은닉 시도, 외국인 근로자 착취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기만하고 착취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변호인석에 앉은 그의 뒷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가 싸워서 얻은 결과를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농장 지분 40%.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변호사가 잘 싸워준 덕분이었습니다. 린에게 지원한 금액도 재산 은닉으로 인정돼 재산 분할에 포함됐습니다. 재민이가 린에게 보낸 수천만 원, 그 절반이 제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재민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재민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빼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용서는 당신 스스로에게 구하세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재민이가 뒤에서 뭔가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깨에서 짐이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농장은 결국 매각됐습니다. 재민이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저는 매각 대금 중 제 몫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35년의 값입니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몫은 찾았으니까요. 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출국 전날 우편함에 넣고 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재민 씨가 이혼하고 저랑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사모님이 용기 내주셔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돌아가서 가족들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도 행복하세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린도 피해자였습니다. 재민이가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인 겁니다. 저는 린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미워할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였습니다.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밤이면 적막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아무도 제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일어나도, 아침을 안 먹어도,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자유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맛보는 자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제 힘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재민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니까요. 그가 선택한 삶이고 그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저도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65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